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될 일은 된다. 지은이는 마이클 A. 싱어입니다. 마이클 A. 싱어는 전작 상처받지 않는 영혼으로 뉴욕타임스 종합 1위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가이자 영성 공동체 템플 오브 유니버스를 이끄는 명상 지도자이다. 1947년생으로 플로리다 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1970년대 초부터 요가와 명상에 몰두하기 시작하여 평생 그 영적 추구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건축업체 빌트 위드 러브, 소프트웨어 업체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 등을 설립하여 크게 성장시켰다. 그가 직접 개발한 메디컬 매니저는 미국의 병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무 처리 시스템이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삶은 무변광대에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에겐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나는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의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다.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1947년 5월 6일 생인 나는 1970년 겨울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나의 인생 경로는 영원히 달라지고 말았다. 22살 청년이었던 나는 셸리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플로리다 대학 학생이었고 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제학도였다. 나는 경제학부 학장님이 차세대 대학 교수로 점찍어 키울 만큼 빈틈 하나 없는 똑똑한 학생이었다. 셸리에게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나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론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가끔씩 론이가 집에 놀러 오면 나는 할 일 없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바로 그날 1970년에 있었던 그 운명의 날에도 론이는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였다. 침묵이 불편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능한 대화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그저 지켜보고 있던 나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감이 존재했다. 돌연 마음 위에 떠서 머물면서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몇 분간 나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 나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였다.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은 이랬다.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혹시 있나요? 나는 끊임없이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을 지켜보는 존재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새롭게 발견한 머릿속의 목소리에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건 영화관 바로 옆자리의 사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것과도 같았다. 그 목소리를 관찰하고 있다 보니 내 존재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 했다.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더 이상 즐기지 못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마음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집 근처 숲속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의 공터에 앉아 그 목소리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내면의 침묵을 원하는 내 마음은 갈망을 넘어 불같은 열정이 되었다. 내가 뭔가를 볼 때마다 목소리는 거기다 사족을 달았다. 그거 좋아. 그건 싫은데. 이건 불편해. 이걸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는 데 익숙해지면 질수록 몇 가지 의문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첫째, 왜 이 목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 어떤 대상이 보이면 나는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안다. 그런데 왜 이 목소리는 내가 그것을 보고 있으며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에게 굳이 말해줘야만 하는 걸까? 또 다른 의문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였다. 너무나 초연히 떨어져 있으면서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붙잡고 이 목소리에 대해 얘기했다. 내면의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이 목소리는 나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일러주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분명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 그 목소리는 그전에도 늘 말하고 있었다. 그 속에 너무 빠져 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물 밖에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말이다.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싫었다. 정말로 간절히 멈추고 싶은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나와 같은 박사과정 학생 중에 마크 월드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영민한 청년으로 온갖 종류의 책을 섭렵하는 열혈 독서가였다. 어느 날 그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필립 카플러가 쓴 선의 새 기둥이었다. 책에서는 마음의 배후에 있는 자를 참 자아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선의 새 기둥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다.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명확했다. 바로 명상이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는 무 소리를 반복하여 읊으라. 이게 끝이었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실천하기만 하면 되었다. 처음에는 매일 15분에서 20분간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시간을 30분씩 하루에 2번으로 늘릴 수 있었다. 폭죽처럼 터지는 통찰도 깊은 경험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호흡과 만트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 의식은 쉴 새 없이 떠드는 목소리로부터 확실히 떨어져 나왔다. 셸리와 내가 캠핑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은 선 명상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주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나는 수풀이 무성한 호숫가를 거닐며 앉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나는 등과 목을 바르게 펴고 배의 들고남에 집중하며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선의 새 기둥 책에서는 무 소리를 복부, 더 정확하게는 배꼽 아래에서 내라고 가르쳤다. 나는 호흡이 저 배 아랫부분에서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복부가 들고 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콧구멍으로 내쉬는 숨과 배 안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어떤 기운이 형성되는 것 같았다. 그 기운은 집중이 깊어질수록 훨씬 강해졌다. 마침내 내 몸과 주변에 대한 모든 인식이 사라졌다. 복부 중심에서 애씀 없이 쌓이고 팽창하는 따뜻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흐름만이 존재했다. 때때로 아주 잠깐 나라는 의식이 돌아오면 나는 알아챈 즉시 의도를 세우고 내쉬는 호흡과 복부의 움직임으로 다시 초점을 되돌렸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다시 사라졌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라는 의식의 자리 뒤편에서 어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매우 준엄하게 말했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오직 한없이 깊고 깊은 평화만이 존재했다. 절대적인 고요, 그 어떤 것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고요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모두 사라졌다.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존재에 대한 자각뿐이었다. 나는 그저 존재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몸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우아한 품성을 지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댄서 타입은 더더군다나 아니었다. 하지만 어쩐지 내 몸의 모든 움직임은 발레 댄서를 닮아 있었다. 놀라운 부분은 이 상태가 몇 주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명상을 좀 더 길게 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시간이 되고 앉을 곳만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명상을 했다. 하지만 2, 3주 정도가 지나자 내면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틈 사이로 마음의 소리가 슬금슬금 새나와 내 고요한 성체를 침범해왔다. 그 외에도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었으니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이제는 미간으로 몰린다는 것이었다. 가령 무엇을 보고 있을 때면 예전처럼 눈이 아닌 이마를 통해 그 대상을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나는 머릿속의 수다를 듣고 싶지 않으면 이마로 흐르는 에너지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생각들은 나를 방해하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리곤 했다.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하나의 게임이 되었다. 삶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하지만 이 내면의 변화에 버금가는 외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작은 셸리였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통보는 정말이지 나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몇 년간 내 인생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의 명상 수행은 내가 이미 온전히 몰두해 있는 일이었다. 내면의 깊은 평화를 탐사하는 것이 내게는 삶의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또 하나 생겼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빠진 한 인간을 지켜보는 건 말이다. 명상에 들어 깊이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든 혼란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곳에는 고요와 평화만이 있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면 나는 다시 혼란과 고통 속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의 하루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다. 내 삶은 매우 단순했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에 나가는 게 전부였다. 교과서, 약간의 옷, 그리고 폭스바겐 캠핑카 외에는 갖고 있는 물건도 전혀 없었다. 나는 갈수록 은둔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은 아니다. 나는 나 자신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의도는 언제나 분명했다. 나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문제는 일명 미키라는 이 개인적 자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몰랐다는 것이다. 1971년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일은 친구 한 명이 뜬금없이 멕시코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멕시코가 얼마간 지내기에는 참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바로 얼마 뒤에 나는 서점에 갔다가 누군가가 바닥에 놔두고 간 멕시코 여행 안내서에 걸려 말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였다. 내가 쓰고 있던 주유기 위에 누군가가 놓고 간 멕시코 지도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한 신호였다. 나는 멕시코로 떠나기로 했다. 하루는 멕시코의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갔는데 밤에 차를 세워둘 숲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비포장 도로를 달려 경사가 완만한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다음날 아침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그 푸른 언덕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몇 주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 벤의 옆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문을 열자 내가 발견한 것은 그릇을 들고 있는 8살짜리 남자아이였다.
겨우 해석을 해보니 언덕에 사는 미국인에게 주라고 어머니가 이 우유를 주셨어요 라는 말이었다. 나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날 세뇌해 놓은 것처럼 삶이 그토록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삶이 내게 베풀어준 것이었다. 나는 그저 흐름을 따라갔을 뿐이다. 나는 점차 이 모든 경험을 삶이 주는 선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아주 특별한 일이 따라온 것이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했고 그것을 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은 나날이 커지기만 했다. 누군가와 미칠 것 같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상대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나 할까? 나는 속세를 완전히 떠나 은둔자의 삶을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했다. 수행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세상 만사로부터 떨어진 고립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학부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그 이후의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대학 자금으로 남은 돈을 모두 내게 주었다. 하지만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준 1만 5천 달러를 건드리지 않고 거의 고스란히 모아놓을 수 있었다. 나는 숲 안쪽 들판이 걸쳐져 있는 땅 2곳을 모두 사기로 했다. 한 위대한 영적 스승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날마다 네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많이 베어물고 그것을 씹어라. 보이지 않는 손, 당시 나는 삶을 이렇게 불렀다. 깨어남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내면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바로 그때부터 무언가가 손을 뻗어 내 꽁지머리를 움켜쥐고는 나를 위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 같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외부의 삶 전체가 내게서 벗겨져 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상상한 모든 것 너머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내면의 상태를 보았다. 나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했다. 그런 뒤 들에 나가 걷기 명상을 했다. 아직 수행 초기였던 그때 나는 여전히 핵심은 집중과 초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뒤 정오 명상 시간이 될 때까지 야외에서 요가를 했다. 나는 음식이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적게 먹을수록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수월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았다.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샐러드만 조금 먹고 나머지 시간은 굶는 것이 내가 도달한 균형점이었다. 나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살았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러한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은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 라는 명분 하에 나는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다. 나는 깨달았다.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호불호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지켜보고 판단해왔던 내면의 저 두려움 많고 문제적인 인물이야말로 실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 마음, 정신은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두려움과 꿈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사람이다. 그런 그를 방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입 좀 다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에너지를 훨씬 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교훈을 아주 어렵게 깨달아야만 했다.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나는 아무 일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삶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듯 저절로 펼쳐졌다. 나는 그 힘을 섬겼다. 1973년 여름, 내가 사는 곳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들이 들이닥쳤다. 내가 무슨 수를 쓴 것도 아닌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 부지 주변에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거의 다 사들인 것이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명상과 요가에 빠져 있었다. 내맡기기를 거듭한 결과 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기로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그 흐름이 내 삶을 집어 삼켜버렸다. 예전의 삶이 나를 미묘하게 인도해가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나를 운전하여 달리고 있었다. 내 인생이 은둔하는 삶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마침 게인스빌의 영성 공동체가 점점 활기를 더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집에서 열리는 일요 명상 모임에는 40에서 50명가량의 사람이 참석했고 그중 절반은 자리가 모자라 바깥 데크에 앉아야 했다. 삶이 내게 맡기는 일들이 통제불능의 지경으로 늘어났지만 나는 거기에도 자신을 내맡겼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사원을 짓는 동안에 우리는 요가와 뉴에이지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꽤 높아져 있었다. 1976년 3월은 유니버스 템플이 연방공인 비영리단체로 공식 등록된 달이다. 나는 이 단체에 사원 건물과 도나의 오두막집 그리고 내 집을 포함해 1만 2천 평의 땅을 모두 양도했다. 전 재산이 내 벤뿐인 상태로 되돌아왔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였다. 나는 곧 30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내 경제적 삶은 매우 단출했다. 나는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을 고요해지게 만들고 싶어 했던 내게 삶을 단순하게 꾸려가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사실 나는
영성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모든 일은 단지 삶에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적어도 얼마간의 내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나는 그저 계속 내려놓았다. 산타페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숲속을 조용히 거닐고 있을 때였다. 사원 바로 앞에 보안관 순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보안관이 나를 불렀다. 놀스 보안관보는 사원을 가리키며 이 건물을 내가 지은 것이 맞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집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말문이 막혔다. 건축업자라니 그런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요청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일은 나의 건설회사 빌트 위드 러브의 기원이 되었다. 놀스 보안건보는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엘라추아 카운티 보안부서 사람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도 없이 맡게 되었다. 나는 그저 무슨 일을 하건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사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집중 수행을 주최하는 것이나 건축일을 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1978년 봄쯤 되자 빌트 위드 러브는 고급 맞춤형 주택 건축과 대규모 주택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 즈음 나는 산타페 일을 그만두었다. 빌트 위드 러브는 사원과 맞닿아 있는 인근 부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버는 것 같았다. 나는 삶과 다시 한번 게임을 했다. 근처 부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우리에게 자금이 있다면 사원이 그곳을 사들이기로 말이다. 그런 다음엔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 해당 부지의 집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누가 손으로 뽑기나 한 듯 적시에 나타났다. 1978년 가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 하나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내가 엘라추어 숲을 벗어나지 않고 영성수행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직원 2,300여 명의 연매출이 3억 달러에 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당시에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내 첫 번째 컴퓨터는 메모리 16K의 12인치 모니터, 저장 장치로 일반 카세트 녹음기가 달려있는 라디오쉑 TRS-80 모델 1이었다.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컴퓨터는 그게 다였다.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온 다음부터 나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익히고 응용해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몇 주가 되자 이제 진짜 프로그램을 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과제는 빌트 위드 러브의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변변치 않은 시작이 바로 훗날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자랑하는 전국구 소프트웨어 기업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의 탄생이다. 나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스스로 만족할 정도가 돼서야 완성본을 내놓았다. 곧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일거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삶은 나를 전문 프로그래머로 변신시키고 있었다. 입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나의 성공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개인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슴과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회사에서 버는 돈은 모두 사원으로 기부되어 부지 구입 및 커뮤니티 유지 비용으로 쓰였다. 바로 그 즈음 나는 세속과 영성을 구분하는 나의 정신적 관념들이 마침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완벽한 삶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메디컬 매니저는 라스베이거스 박람회에서 화려한 첫 선을 보였다. 도대체 어떻게 해내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단연간의 명상 결과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련다. 하나는 논리적이고 사고중심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을 복잡한 사고 패턴으로 연결해 논리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보는 즉시 창조적인 해결책을 떠올리는 직관적이고 영감 중심적인 마음이다. 메디컬 매니저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제 내 일상은 사원 운영에서부터 일주일에 3번 하는 영성 강의, 수백 명의 딜러들에게 병원 원무 관리를 강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형적인 사업가가 되지는 않았다. 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저 삶이 부여하는 임무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는 영적 행로를 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았다. 물론 하루에 2번씩까지는 명상 시간이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메디컬 매니저는 전자청구 시스템으로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 1987년에는 50개의 모든 주에서 전자청구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 원무 시스템으로 등극했다. 처음에는 대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어쩌면 변화는 일상의 관성을 넘어설 이유가 충분히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힘든 상황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을 창조한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끌어올린 이 모든 에너지를 대개는 변화에 저항하는 데에다 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나는 내가 내맡기는 법을 배우는 데에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한 것이 너무나 흡족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그저 완벽하게 흘러가는 삶을 내 손으로 회방하고 싶지 않았다.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은 1997년 2월 2일 성공적인 IPO를 통해 탄생했다. 나는 엘라추어의 숲을 벗어나지 않은 채 대규모 R&D 센터의 회장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새 기업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삶이 부여한 임무에 헌신하면 할수록 내 안의 영적 에너지는 더욱더 강하게 흘렀다. 이때쯤 되자 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만이 개인적, 직업적,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의 전부임을 철저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은 2003년 9월 3일 수요일이었다. 당시 사옥은 총 5동이었는데 건물 하나하나에 FBI와 보안부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30명의 명단을 내게 보여주었다. 딱 하나의 이름이 처음으로 내 주의를 사로잡았다. 바로 팻 세드라 쉐크였다. 그는 대리점 계약부서 직원이었는데 당시 이 부서의 책임자는 인수부문 부사장이었던 바비 데이비스였다. 바비와 팻 혹은 그 둘 중 하나가 대리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계속 밝혀졌다. 팻은 이미 협조하기 시작했고 그 일행의 우두머리가 바비 데이비스란 사실은 너무도 명백했다. 이번 급습은 어떻게든 바비의 일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는 총 120만 건의 이메일, 서류 300만 장이 담긴 종이박스 1,500개, 83만 개의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다. 공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정부는 최고위급 경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쓸만한 정보가 있나 탐색한 뒤 기소를 취하했다. 물론 건질만한 내용은 없었다. 우리는 동료들이 험한 길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것에 모두 기뻐했다. 이제 2010년 1월 18일 최고 경영자 3명에 대한 공판만이 남았다. 공판 시작 바로 4주 전 급습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6년이 흐른 날 드디어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나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존 칸과 존 세션에 대한 공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었다. 배심원들은 고작 대여섯 시간 후에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유죄였다. 피고 측은 얼이 빠졌다. 판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바비 데이비스가 찰스턴의 미 연방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 거짓말을 한 지 7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 얽히고 설킨 거짓말은 점점 새를 불리며 가는 길에 놓인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부장판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노튼 판사는 전 공판을 주재하며 모든 증거를 보고 들었다. 배심원은 정부의 이야기를 액면가 그대로 기꺼이 수용했을지 모른다.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묻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노튼 판사는 달랐다. 자신의 기각명령이 뒤집힐 경우에 대비해 노튼 판사는 피고의 재심 신청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19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경영진들 간에 공모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로 봐서는 회계부문에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는 피고 측의 이야기가 더욱 확실해질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정부 측의 주요 증인인 바비와 캐롤라인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특히 캐롤라인은 바비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적었다. 마침내 가장 중요했던 한 사람이 그 모든 잡음을 꿰뚫고 진실을 알아보았다. 나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충분한 증거의 뒷받침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평결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노튼 판사는 자신에게 평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기소되었던 메디컬 매니저의 모든 경영진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정부는 노튼 판사의 기각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 많이 놓아보낼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졌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을 찾아내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몫이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건 기꺼이 놓아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책임이었다.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자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삶의 흐름에 내맡기는 것뿐이었다. 삶이 다 알아서 한다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고된 몸부림은 없어지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완벽한 그것에 내맡기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만이 존재한다. 그때의 기쁨과 흥분과 자유란 꿈에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너무나 아름답다. 삶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될 때 모든 잡음은 멎고 위대한 평화만이 남는다. 지금까지 될 일은 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명상가이자 사업가로 살아온 저자의 회고록입니다. 이 책 초두에 나오는 저자 자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제잘되는 목소리 이야기에 저는 혹시 어느 정도나 공감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완전히 제 이야기 같아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조용한 적이 없고 항상 어떤 생각이든 어떤 목소리든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군요. 비율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머릿속의 목소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고 일부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온갖 감정과 욕망과 생각을 대변합니다. 대부분 즉각적이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드물게 정확한 직관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대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저자는 그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으로 명상을 선택했고 자유로워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상은 그 자체가 종교라고 할 수는 없고
종교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명상은 불교의 참선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기독교나 힌두교, 이슬람 등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신과 합이라는 방법으로 기도나 명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마음의 병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명상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는 당연하고 일부 기독교 목사들도 관상기도라고 하여 명상과 유사한 기도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야무야 되었죠. 참선, 마음챙김, 명상, 관상기도, 묵상.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름은 무엇이 되었든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말을 멈추고 고요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며 삶을 성찰하거나 신을 바라보는 일은 인간에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간은 타고난 명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이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의 소음 사이사이 시간에 스스로와 대화하거나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화를 내고 싸우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쉬운 것은 그 순간들이 너무 짧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 성찰과 이성 본연의 순기능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언행을 만들어내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거나 반성하죠.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내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반성과 성찰의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백미는 후반부 미국 정부와의 법정 투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자면 회사 내의 악랄한 횡령범의 무고로 인해 7년간 저자 자신은 회장직을 내어놓았고 엄청난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개인 명예 차원의 손해를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기소취하로 명예회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자는 소송으로 인해 생겨난 시간 여유 덕분에 집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자신이 평생에 걸쳐 경험한 삶에 순응하는 태도와 철학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옹지마가 이 책에서 말하는 저항을 멈추기, 삶에 순응하기와 같은 개념 같다고 느낍니다. 혹시 당신께서는 무엇에 저항하고 계신가요? 어떤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머릿속 목소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 성찰과 반성 또는 명상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